유난히 뜨거웠던 불수능.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날입니다. 55만 2천 명의 응시생들 사이에 공신 강성태가 있습니다. 지금 나이로 치면은 15수생입니다. 네. 충격적이죠? 이미 서울대를 졸업한 사회인. 하지만 그는 15년째 수능을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 멘토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멘토링을 하려면은 이 학생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갈 때마다 굉장히 저도 수험생이 된 것 같고 되게 겸손해져요. 그래서 저도 수험생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되게 간절했고 너무 떨렸고. 도시락까지 싸들고 학생들과 같은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이 대입 전형도 바뀌어 왔습니다. 이런 수시나 이런 제도 취지가 하루 만에 인생이 결정되고 이런 걸 이제 좀 피하고 또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학생 상황에 맞춰서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과연 지금 우리 대학이나 이런 데서 그런 학생들을 정말 공정하게 평가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공부에 대한 멘토링을 할 정도로 공부에는 도 같은 공신. 만약에 그가 다시 요즘의 전형으로 입시를 치른다면 서울대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갈 거예요. 저는 서울대에 못 갈 거예요. 왜요? 일단 정시 비중이 너무나도 줄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정보를 얻을 데가 없었어요. 저희 집에 부모님도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아니고 저희 집안에 대학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볼 데도 없고 무슨 글로벌 어쩌고 전형은 되게 다양한데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들은 어느 정도 있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복잡한 건 맞아요. 공신조차 복잡하게 여겨지는 지금의 입시. 혼자의 힘으로 뚫고 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대학 입시는 복잡해진 것일까요? 그 복잡함 뒤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혹시 학생부 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학 입시 전형에 따라 학생부가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보기 위해 교육 과정과 세대가 다른 6명에게 고등학교 시절의 학생부를 떼어보도록 했습니다. 이거 나도 그래. 저 주식이 전체 주심대로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입니다. 성적보다는 그 시절의 추억이 먼저 떠오릅니다. 사진이 그때 딱 붙였죠. 사진이 딱 보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 요거 있어요. 나 지금 집에. 잘생겼다고. 키만 좀 컸으면
내가 그 좀 무슨 중간에 사고가 있어가지고 세 과목을 빵점을 맞았어. 그래가지고 이게 떨어진 거야 이게. 그래서 지장이 많아요. 일생을 그 지장이 많아. 아 예전에 공부 잘하셨구나. 그때 잘 했으니까. 전주고 엄청 센 데인데 그죠? 네, 우리 그러니까 이때는 서울대 한 8, 90명씩 들어갔으니까. 웬일이야. 완전히 옛날 소리야. 웬일이야. 이거 눌려서 찍은 것 같기도 하고. 개발 활동에서 인물의 성격 분석이 뛰어나대요. 내 거는 뭐 오, 풀개근. 아, 3년 개근. 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대박. 오! 역시 성적은 별로였어. 10수년에 걸친 대학 입학 제도의 변천사를 증명하는 6명. 학생부는 학적부란 이름으로 1955년 미 군정 시절 처음 생겼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는 과거에는 학적부, 생활기록부로 불리다가 1995년 5.3.1 교육개혁안에 따라 종합생활기록부를 도입했고 이후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학생부의 형태와 내용은 각 정권과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육 이념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행동발달 상황에 가나 다 형태로 이렇게 기재를 하고 또 점수 방식에 있어서는 뭐 수업 미양가 이런 식으로 해서 90점부터 100점까지는 수업 이런 양태가 한 80년대 중후반까지는 아마 이루어져 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점을 크게 잡고 있는 게 그 95년도 5.3.1 교육개혁안 그때부터 이제 그 창의 인성 쪽의 발달 측면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서술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 형태로서 이건 좀 더 추가돼야 되겠다. 시대별 사회 환경의 변화와 교육적 요구에 따라 학생부는 내용과 기재 방식이 수정 보완되었습니다. 1955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31번의 변천 과정을 거쳤습니다. 몇 장입니까? 생활기록 관장하고 뒤에 장거는 행정편이에요. 이거는 뭐 생활기록부 되는 거 그냥 학교에서 도장 찍으니까 도장이랑 마찬가지죠. 도장이에요. 그냥 똑같네요. 네. 제가 아마 시험 봐서 중학교, 고등학교 간 세대 아마 거의 마지막 세대 정도 될 거예요. 네? 10분 정도 갈게요. 자기 거 꼼꼼하게. 학력고사 다음 세대. 수능 세대지만 학생부를 대입평가에 포함시킨 세대의 학생부는 어떨까요? 합쳐서 4장입니다. 새로운 게 있네요. 예, 이제 저 때는 이제 세로로 이렇게 나왔네요. 다 워드로 이제 처리가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선생님의 글씨는 하나도 없겠네요. 예, 선생님 글씨는 없습니다. 7장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하는 활동들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적혀 있을 줄 몰랐는데 다 적혀 있네요. 1950년대부터 교육과정의 변화를 거치며 달라져온 학생부. 또한 학력고사 시기까지는 학생부가 가로였고 수능 세대부터 세로의 학생부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생활기록부가 무엇이 문제냐? 왜 자꾸 바뀌는 거냐라는 이제 다시 한번 역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현 시대의 정권의 어떤 그 강조점, 교육의 강조점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 과정상에서의 그 강조점. 이번엔 또 2015 뭐 새 교육 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교육 과정 개정의 방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바로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과 기재 방식이다. 학생부는 학업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진로와 탐색 활동을 담은 중요한 성장 기록이 돼가고 있습니다.
2016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한 학생의 학생부는 무려 24장. 대학 입시에서도 중요한 평가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선배 세대들에게 지금의 학생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차이를 느낄까요? 별거 다 쓰네. 그치? 그리고 진로, 희망, 자격증. 자격증 있는 것도 다 하는 거네. 이건 뭐예요? 이거 뭐라고 써? 창의적 체험 활동상. 체험 활동. 선생님 머리 묶어서 이렇게 되면 우리 때보다 훨씬 힘들겠다 생각했어요. 이걸 일일이 학생들을 전부 다 그 상황 좀 받아서 전부 기록만 하려도 이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난감하다 진짜. 똑같은데? 저랑? 와, 너무 디테일한데? 그쵸? 특별활동 상황이 지원장, 부장, 회장.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써왔다면 굉장히 주관적인 느낌이 강해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주관적으로 뭔가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되게 커진 것 같고 너무 디테일해져서 되게 놀랍네요. 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평가를 하다니. 주말 오전 전국 각지의 고등학교 입시 담당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한두 시간 기다리는 것은 기본. 강의 신청을 받은 지 10분 만에 4천여 명이 신청에 마감된 특별한 강의. 사설 입시 기관에서 하는 거는 좀 약간 뜬구름? 그다음에 그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위주로 많이 했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지도하는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훨씬 많이 와닿아요. 큰 틀을 이제 큰 그림을 한번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에 돌아가면은 애들하고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밑그림을 우선 크게 한번 그리는 시간인 거죠. 고3 담임교사가 대학 입시와 관련한 정보에 어둡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박건우 선생님은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학생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현실을 우려합니다. 학교에서 진학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어떤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교실에서만큼은 모두가 평등한 학교를 위해 11년째 교사들을 상대로 대학 입시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입시에 관한 한 선생님들의 선생님으로 통합니다. 2017 대입 기본사항 교과형이 35개 대학이 교과를 정량평가하는 거고 비교과는 정성평가하는 건데요. 그렇게 제가 나누어서 교과와 교과형과 종합형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역에 맞춰서 필요한 걸 보시고요. 선생님들 순서를 보세요. 4,300여 명을 수용하는 설명회에 빈자리는 없습니다. 17년 전 형편이 어려운 반 아이들을 위해 시작한 일이 전국으로 소문이 나고 결국 이렇게 커졌습니다. 첫 부임지였던 인천의 한 요고는 서민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에 있었습니다. 반 아이의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 가정. 부모가 신경 써줄 수 없는 아이들을 교사마저 포기하면 끝이라는 각오로 입시 정보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우리 반 애들이 가야 되는 뭐 서울, 인천, 경기권의 대학들은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 또 그런 대한 좀 하나하나의 대학에 대한 정보는 또 없고 밑에 있는 대학일수록 그래서 이제 우리 반 애들이 가는 대학 중심으로 전형 일정서부터 전형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정리한 것이 매년 책으로 묶여 나왔습니다. 한 반에서 주요 대학에 가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담임교사에게는 중위권 아래 학생들에 대한 입시 지도가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느 대학 가고 싶은데 책에 그 대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좀 대학 개수가 늘어나서 이제는 서울, 인천, 경기는 다 집어넣고 그러면 서울에 41개, 경기, 인천에 33개거든요. 그 74개 대학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다가 교대 10개, 이공계 특성화대학 5개 거기에다가 이제 충청권에 통합버스가 다니는 대학들은 여학생들이 다닐 수 있으니까. 진학 지도의 끝에는 아이들의 인생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에 마감. 아마 저기 입학 홍보부에서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아이들을 위해 진학 교사들을 위해 하나둘 자료를 넣다 보니 책은 해마다 두꺼워졌고 전국 134개 대학 1,400여 페이지로 늘어났습니다. 뭐 1번부터 너는 뭐 수시, 너는 2번은 너는 정시, 너는 논술, 너는 면접, 너는 적성, 너는 비교과 못 챙기고 너는 내신 신경 쓰고 너는 봉사활동 뭐 해야 되고 너는 뭐 해야 되고 거의 7개월을 준비하니까 저는 생각이 그렇거든요. 내신이 똑같고 성적이 똑같으면은 먼저 준비한 애가 먼저 붙어야 세상이 공평하잖아요. 뿌리고 노력한 게 있는데 똑같은 내신인데 우리 반 애들은 2월부터 9월까지 7개월을 논술 준비하고 면접 준비하고 적성 준비하고 다른 애들은 뭐 그제 가서야 원서 한번 써보려고 하니까 논술 본의하고 논술 뭐 공부하고 적성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이 이제 대학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잘 가게 되더라고요. 각 대학의 입학 요강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이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고 싶은지 행간이 읽힌다는 선생님. 그 즐겁고 짜릿한 정보를 책을 써서 나누려다 보니 휴일도 방학도 따로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쓰러지더라도 책은 내고 쓰러지고 강의는 하고 쓰러지라고. 아주 단순하고 그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는 일, 시간이 많이 드는 일 같은데 가끔씩은 보람이 있어요. 대학을 이렇게 안다는 느낌이 있는 거니까 왜 요즘 요강의 이 문장이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바뀌었나라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의미 있게 다가오거든요. 업무가 과중한 교사들이 복잡한 입시 전형을 모두 이해하고 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진학 지도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최근 수시 전형이 늘어나면서 교사들이 느끼는 책임과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학이라고 치고 서류평가 치면은요 유튜브는 동영상을 올린대잖아요. 종합이라든지 수시가 3년 내내 이루어진 교육과정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담은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저희한테는 그게 유리해요. 그래서 힘들어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면 될 것처럼은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부담은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일일이 뭐 손을 봐준다기보다는 어떻게 했는지 확인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그럴 때 이제 학생도 이제 담임교사도 아니면 어떤 담당 선생님들도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생기는 거죠.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치열한 입시 경쟁. 다양한 입시 전형 속에서 진학 담당 교사들이 느끼는 고충과 고민은 무엇일까요? 이날은 4천여 명의 교사 중 1,268명이 설문에 응답해 주었습니다. 진학 지도를 할 때 어려운 점으로는 45.5%의 교사가 수업, 행정 등 기타 업무로 인해 진학 지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최근 수시 전형 비중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대학별 전형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진학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대답한 교사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자기 등급 컷에 맞는 학교를 무조건 그냥 선생님이 알아서 그걸 찾아주길 바래요. 되게 적정한 거를. 근데 그건 정말 힘든 거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찾아내서 막 그 수없이 많은 그런 거에서 그런 것들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수시,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 현 입시 전형에 대한 의견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 입시 전형에 대해 다양하다 못해 복잡하다고 대답한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차라리 뭐 수능만 보거나 뭐 학력고사거나 그럴 때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거대로 그냥 방법이 되게 일원화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부모님의 정보의 힘에 의해서 애가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뭐 중학교 때부터 쭉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부모님이 정보력이 없는 그런 부모님의 자녀들은 따라가기가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소위 삼천트랙 전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공시된 대학 입시 전형을 분석해보면 한때 3,678개에 달했습니다. 한편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14년에는 전국 196개 4년제 대학의 전형 방법 총합이 1,454개였는데 2017년에는 867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입시 전형의 복잡함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자, 저는 지금 대입 전형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제가 대학 입학 원서를 내려면 이렇게 수많은 갈림길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수시냐 정시냐, 학생부 반영 비율은 얼마냐,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은 얼마냐에 따라 마주치게 되는 선택의 갈림길들. 정부의 대학 입시 간소화 기조에 따라 전형수가 매년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아이들은 여전히 대학 입시가 복잡하고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 복잡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적과 수치로 줄을 세우기보다는 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취지의 수시 전형. 학교 선택권은 확대되었지만 그만큼 결정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전형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전형이 과연 뭔지를 객관적으로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료도 학교마다 과마다 전형마다 다 찾아봐야 되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설명을 하고 또 몇 번을 해야지 이게 알까 말까고, 입시 한 번도 경험한 사람이면 좀 알 수 있는데 정말 그런 거 미리미리 준비 안 하거나 갑자기 고3을 맞이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건 정말 읽을 수 없는 난해한, 내신을 내는 기준도 학교마다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교과 등급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학교마다 채점 기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학교마다 전형마다 다 찾아서 저희 아이의 강점이 뭘까를 찾아보는 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이거를 하나하나 학교별로 찾아서 보는 게 어렵죠. 전형이 어렵다, 복잡하다. 그러다 보니 어느 한 전형에만 맞춰서 입시 준비를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정시랑 수시를 같이 준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수시 전형을 챙겨야 되면서 동시에 정시 전형도 같이 챙겨야 하니까. 선생님들이 흔히들 말하시는 게 정시도 놓지 마라, 이 말을 항상 하세요. 왜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엄청 변수가 큰 제도 중에 하나잖아요. 저한테는 정말 큰 경험이고 의미 깊은 경험이고 나한테 정말 영향을 많이 준 경험이지만 그게 면접관 눈에는 별거 아닌 걸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점수를 못 딸 수도 있고 그럼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대학에 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크게 대입 전형에는 정시와 수시가 있습니다. 먼저 수시 전형의 지원 기회는 모두 6번. 하지만 대학마다 인재상과 평가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너무 부정확한 거잖아. 우리가 6개를 낼 때는 6개 중에 뭐가 좀 될 만한 걸 내야 되는데 지금은 한 30개 내고 싶은 심정이에요. 심정으로. 수시 전형에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내신 성적과 면접,
자기소개서, 비교과 활동 등을 두루 챙겨야 합니다. 대학마다 다 다르고 기준이나 뭐 이런 대학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또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춰서 자소서도 좀 다 다르게 써야 되고 면접도 다 다르게 준비해야 되니까 학생부 종합 준비하는 사람은 조금 힘들어요. 모든 걸 다 준비를 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거의 다 준비하지. 전형에 따라 내신과 수능 점수, 면접 반영 비율도 학교마다 다릅니다. 면접과 논술도 대학마다 다른 형태로 진행됩니다. 제도가 많은 거는 기회가 많다는 걸로 해석이 잘못될 수는 있는데 일반 아마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이 제도를 보면서 복잡하다고 느끼는 거는 도대체 어떤 제도가 나한테 적합한지, 그러니까 어떤 제도나 전형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그 제도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정시와 수시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입시. 과연 학생 혼자 대입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게 정보력 싸움인 것 같아요. 누가 정보를 더 많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느냐.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오히려 입시에 관심이 있으신 부모님들이 에게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 전형을 준비하기에는. 결국 그게 정보력 싸움이다 보니까 뭐 저처럼 혼자 이렇게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 얘기는 사실상은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 때문에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상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성적대가 낮은 아이들한테는 이게 많은 게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심지어 2등을 이하는 아이들한테는요, 종합전형이 사실 어렵고 정보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 설명회 자체에서도 해줄 수 있는 건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너무나 다르고 이게 같이 막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정보가 없으면 아이를 보내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전형이 너무나 많이 있어가지고요. 정말 엄마가 정보력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학교에서 너무나도 그런 걸 많이 해주지 않으면 힘들겠더라고요. 한 교육시민단체가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현행 대입 전형에 대해 높은 수치로 복잡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준비해야 할 영역이 너무 많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만 보는 건 아니란 얘기죠. 많은 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 등급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수능 시험과 결합된 입시죠. 그리고 많은 학교에서 그 면접을 심층 면접 형식으로 본다는 얘기죠. 거기다 이제 자기소개서가 결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입시 종합전형이라고 불러야지 그 실제를 잘 반영한 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생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라는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지금의 전형은 얼마나 복잡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불안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수학자와 함께 입시 전형의 복잡성을 수학식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정시 지원이 3개 대학,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수시 6회, 정시 3회, 총 9번의 지원 기회가 합격할 확률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함수로 풀어봤습니다. 이 함수에서 중요한 변수는 전형 요소의 개수와 복잡성의 정도. 이를 계산한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학교에 지원할 때까지 학생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전형 요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학생들이 가늠해야 될 요소들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형 요소가 하나일 때하고 2개일 때 한 차원이 이렇게 늘어날 때 그 불확실성은 보통 2배가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기하급수로 이렇게 막 커지거든요. 그렇게 문자로 표시하면 전형 요소가 늘어날수록 입시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전형 요소를 늘리는 것이 변별력을 키우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긴 하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그거를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 에너지랄지 그 스트레스가 산술적이 아니라 기하급수로 커지기 때문에 전형의 호수 늘리는 거는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쉽게 하나 더 추가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이번에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생각하면서 확실하게 느낀 것 같아요.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대학 입시. 그렇다면 가장 가까이에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엄마들은 대학 입시 전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모의고사를 보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학부모님이라면은 그 입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보나 지식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추고 있는가. 입시 전문가 박권우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상중하 난이도를 조절하여 추린 문제는 모두 25문항. 제주를 포함한 전국의 학부모 1,500명이 이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네 가지로 나뉘어진다. 모의고사 점수가 나온 날 지역별, 가구 소득별 점수도 나왔습니다. 사실 31%. 예. 문제를 냈던 선생님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왔네요. 모의고사의 평균은 55.4점, 최저점은 16점이었습니다. 아빠보다 엄마의 점수가 더 높았고 또 대도시로 갈수록 점수가 높았습니다. 서울 지역은 평균 이상의 점수를 보였는데 특히 강남 3구의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좀 시도별로 편차가 좀 나네요. 대도시가 아무래도 좀 정보의 노출 빈도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경제력에서도 격차가 드러났습니다.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았습니다. 전업주부 엄마가 모의고사를 더 잘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가 이제 통계로 나타나네요. 전업주부 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고 학교 설명이라든지 이런 여러 설명회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기회가 많다 보니까 평균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한 달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가정일수록 평균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보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거와는 상관이 없이 부모님들이 입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데 결과는 사교육을 시키는 그 것에 비례해서 입시 정보도 많이 알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씁쓸하네요. 시험 점수에서도 드러나는 격차들. 이 차이들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모의고사의 최고점 100점과 최저점 16점 사이. 이 중에서 두 엄마를 만나봤습니다. 먼저 96점을 맞은 고득점군 엄마입니다. 학원 설명회도 많이 듣고요. 또 학부형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저희가 수다만 듣는 게 아니라 교육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냥 여기저기서 들은 것 같아요. 학원 설명회가 제일 그래도 정확하죠. 대체종 설명회도 있고 또 저희 담보 쪽도 좀 많이 있거든요, 학원이. 학교에서 주는 도움은 없나요? 학교에서는 딱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40점으로 평균 55.4점에 못 미친 저득점군 엄마. 학교를 안 다녔다면, 그러니까 한 번에도 안 가봤다면 전혀 못 풀었을 거예요. 학교에서 뭔가 있었군요. 네, 왜냐면 알려주잖아요. 어머니들
뭐 수시 원서는 언제 있고요, 몇 번 쓸 수 있고요, 많이 쓰면 비용 많이 드시는 거 알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찝어주시니까. 최근의 입시 전형들이 아이 혼자 공부하며 준비하기엔 버겁다는 것에 두 엄마 모두 동의했습니다. 애가 또 따라줘야 되고 뭐 봉사활동에 또 그렇고 뭐 또 자소서도 매개 준비를 해야 되고 한 2학년 때 정도에 공부하자 또 엄마가 또 그런 거 애들 또 정보 알아보라니까 엄마들 봤거든. 좀 미안했어요 자식한테. 아니 이런 상식도 엄마가 모르는데 감히 어떻게 너 대학 어떻게 갈 거야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구나. 예. 미안했어요. 대학에 애기 혼자 우리 때처럼 가는 게 아니고 절대 부모가 관심이 없으면 애들이 가기가 힘들고 포기하겠더라고요. 지칠 것 같아요. 입장을 바꾸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대학에 들어간 애들이 와서는 나는 사교육으로 성공을 한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지금 대학교 1학년으로 스카이를 간 애들이 학교 다닐 때 못하다가 대학을 들어가면 나는 만들어진 아이였다. 그런 얘기를 너무 솔직하게 해요. 학원 원장님은 조금 많이 의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미안했어요. 해주는 게 없죠. 일어나, 밥 먹어, 잘 잤니? 오늘도 무사하게 뭐 아무 일 없었지? 막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게. 되게 지금 요즘에 머리가 한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해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많이 공부해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거 공부해줄까? 그랬더니 한국어도 하는 거 엄마가 봐주고 원서 쓰는 거나 이런 거. 이 엄마의 경우 아들이 정시를 일찍 포기하고 수시 전형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렵다. 어렵다. 딱 그래요. 전국에 이제 우리나라 호랑이 지도 같은 거 딱 그렸을 때 전국에 이제 좀 교육률이 낮은 지역을 뽑으면 여기 제가 사는 지역이 밑에서 얼마 없대요. 예를 들어 1위부터 100이면 한 90 몇인가 봐요.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준비를 하시면서 제일 힘든 점은 뭔가요? 정보가 없다는 거. 막막한 거. 제 보기에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정보 격차가 생기겠다는 거죠. 그럼 그 정보 격차가 단순히 시험 보고 난 뒤에 생기는 거냐? 그게 아니라 실제 대학 진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짧게는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길게는 중학교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생기게 되고, 이게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계층별로 당연히 정보 격차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아이가 어릴 때부터 발생한 정보의 격차가 점점 누적되면서 대학 입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학생부를 중시하는 입시 환경 속에서 어디에 사는지, 얼마나 버는지에 따른 차이가 학생부에 고스란히 녹아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학생부에 드러날까요? 이들은 대학에 갈 때 학생부를 얼마나 중요한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을까요? 프랑스, 일본, 독일, 미국 네 나라의 진학 담당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학생부를 보여줬습니다. 똑같은 학생부를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 어떤 생각이 드는지 평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학생부를 읽어본 선생님들의 첫 마디는 surprenant. Surprenant pour un Européen et pour un enseignant français. Pour moi c'est surprenant. Très surprenant dans le sens où je crois que j'avais jamais vu de dossier scolaire de ce type-là, en tout cas en France, puisque je crois que ça ressemble pas à ce que nous on peut rencontrer et compléter. これは1人分の量ですね。
かなりの量ですね。30, 28 Seiten, 20. Super. Ist auf jeden Fall sehr detailliert, gell? So was würde bei uns im Abiturzeugnis selber nicht auftauchen. Cut it down. It's verbose. And although you want to celebrate every achievement of your student, this is verbose. 교사들이 작성하거나 대학 입학 담당자들이 읽어보기에 양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나라의 학생부에는 없는데 한국에만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Ça témoigne déjà d'un système scolaire, à mon avis, qui est très différent du nôtre, ne serait-ce que par ces premières pages avec la remise des prix, l'obtention du prix, la date d'obtention, enfin, tous ces prix sur... donc ça n'existe pas chez nous. Ja, konsistente und korrekte Körperhaltung im Unterricht und konzentrierte sich, um den Lehrstoff zu verinnerlichen. Also es wird offensichtlich sehr viel Wert auch auf das äußere Verhalten gelegt. Also ich glaube, der größte Unterschied jetzt zu einem Abschlusszeugnis in Deutschland ist tatsächlich, dass bei uns eigentlich fast nur fachliche Leistungen einfach gewertet werden. Also bei uns steht einfach drin, Englisch sehr gut, Geschichte gut oder so zum Beispiel. I would imagine that these counselors are using some kind of a template and filling in the students' names, and maybe we don't do that at all. This homeroom teacher cannot be creating this from scratch for 35 students. でこれが受賞経歴ですね。なんかこれは社会人が転職の時に自分の経歴を書く書類にかなり似てるような気がします。相当こう賞を一つは取ってないとなんか恥ずかしいみたいな気持ちに生徒さんはなっちゃうかもしれないですね。本人が書くんだったらまだ多少人生かかってますから分からなくもないんですがこれは先生相当大変だと思いますね。 특히 일본의 경우 무슨 책을 읽었는지 묻고 기록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경계한다고 합니다. この発想とかこの思想を持つ人は好ましくないとかこういう本を読んでる人だったらすごく信頼を受けるっていうふうに判断するというのは結構人権に関わる問題だと思われているんです。ですから大学の入試選抜の中でもあまり読んだ本についてすごく全受験生に聞くということはあまり行われていないですね。文学部とか聞く必要があるところは別ですがそこはちょっとなんだろう日本と違うところだなと思いました。 교육 환경과 제도가 각기 다른 네 나라. 그런데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Ce livret est beaucoup plus compliqué puisque concernant le livret français qui est vraiment très synthétique, qui peut être consulté en quelques minutes et permettre donc en quelques minutes de dégager vraiment des éléments précis sur l'élève, celui-ci au contraire est extrêmement dense puisque on y retrouve un nombre de compétences très importantes qui sont des compétences autres que des compétences purement scolaires. Allerdings ist natürlich die Frage, ob diese Informationen wie gültig die Informationen sind, also wie sie zustande kommen und ob das tatsächlich auch so stimmt, was da drin steht. She communicates in an excellent way. So does that mean she writes really well? Or does that mean she's very articulate, that she can express herself verbally? I don't know. Truthfully, I think this is more, I'm sorry, I think this is more about the person who wrote it than about the student. Nothing here is really, it's too much and it's too vague. There are no specific examples of the student's strength. 교육이란 가르쳐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사람을 길러내는 일입니다. 대학은 그 교육의 과정에서 중요한 관문 중 하나입니다. 각 나라마다 대학을 가려는 목적과 철학이 다르고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가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도 다릅니다. 하지만 네 나라에 가서 살펴봤더니 이들 나라에서는 주관적인 서술은 최대한 배제한 채 검증되고 수치화된 자료만을 학생부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의 기초자료보다는 학습 지도용이나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한 논문에서 연구한 내용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학생부의 10개 항목이 모두 기록되는 우리나라에 비해 다른 나라의 학교 현장에서는 훨씬 적은 항목과 간결한 형태로 학생부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부의 복잡성은 그야말로 독보적입니다. 학생부가 지금처럼 대입 전형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 것은 95년 5.3.1 교육개혁안이 시행되면서부터. 그런데 취재 도중 교육부의 한 정책 연구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현 수시 전형의 출발점이었던 시기에 나온 이 보고서에는 당시 시행 2년 차를 맡고 있던 대입 전형에 대한 개선안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예상 문제점을 고교와 대학별로 적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상했던 문제점들은 20여 년이 지난 오늘 고스란히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입시 제도는 과연 발전적으로 진화해 왔을까요? 너도 나도 대입 제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학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 그 교육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교육의 어떤 기반을 이루는 데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평가 기준들이 너무 복잡하고 이로 인해서 모호함이 초래되다 보니까 보다 더 정보력을 갖고 있는 가정의 학생들이 보다 도움을 부모로부터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즉 부모로부터 얻을 수 있는 도움의 정도가 사실 공부하는 과정과 결과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건들이 이런 입학 기준의 모호함, 복잡함으로부터 일부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분의 1 정도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에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시점은 문제를 많이 드러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시험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인지 문제를 내놓고 무엇을 고쳐가야 될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이 제도를 할 거냐 말 거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비판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양스러운 상황인 거고, 이제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점을 해결해가지고 대입제도를 갈지 아니면은 새로운 방식을 모색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자녀 학생의 생기부를 조작하고 이혼을 해서라도 내 아이를 좋은 대학 보내고 싶다. 눈 뜨잖아. 애가 태어나잖아.